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매우 인기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탄소 14 연대 측정법이다. 이 연대 측정 방법은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불리며 훨씬 더 광범위한 연대 측정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아니요. 모르죠, 그쵸? 네. 여러분들 그 원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그쵸? 원자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쵸? 네. 네,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 양성자 주변을 뭐가 돌아요?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돕니다. 얘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거든요. 네, 양성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같아서 우리가 만지는 이런 물체들이 전기를 안 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성자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원자가 뭐냐면은 얘가 바로 수소예요, 수소. 근데 양성자가 한 개가 아니라 양성자가 두 개가 됩니다.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가 두 개가 돼요. 그러면 전자도 당연히 몇 개 되겠어요? 두 개 되겠죠, 그쵸? 네. 양성자 두 개와 전자 두 개로 이루어진 친구는 누구냐면은 헬륨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양성자 하나 더 붙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튬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탄소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소 기호 배울 거예요. 수헬, 리, 배, 비, 씨, 노, 불,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C가 여기 있어요. 탄소. 여기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개 더 늘어나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 하여간 더해주면 이제 탄소가 되는데, 자, 여기 이 원자를 구성하는 친구 중에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중성자. 네, 중성자니까 전하를 띨까요? 안 띨까요? 안 띄어요. 안 띄는 애예요. 그런데 어,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거는 양성자랑 똑같아요. 네, 양성자라니까 무게는 똑같은데 그 전기는 안 띄는 애입니다. 요런 애가 이제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양성자마다 중성자 아마 한 개 정도일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네,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중성자가 좀 과도하게 붙어 있는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원소인데도 원자의 무게가 어때요? 달라지죠, 그쵸? 네. 네, 그런 친구들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탄소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원래 정상 범위의 중성자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쵸? 네. 근데 얘 여기에는 중성자가 한 개 더 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더 무거워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상 범위로 갖고 있는 애를 C12라고 하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애를 14라고 부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탄소 14라고 하는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원래보다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핵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가 안정되게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소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때요? 계속 탄소로 존재하죠. 그쵸? 네. 네, 이거는 뭐 안 바뀌어요. 그쵸? 이게 안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탄소 14 같은 경우는 이 불안해가지고 이 원자핵이 불안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붕괴를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붕괴를 해서 이 중성자가 바뀌어요. 예, 이 중성자가 하나 인제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걸로 인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뀌었지? 하여간 이 중성자가 이게 인제 붕괴가 되면서 아마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아마 바뀌는 거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뒤에 있는 질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네. 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게 인제 이렇게 바뀝니다. 예, 약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하여간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원자 핵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 붕괴하면서 다른 원자로 바뀝니다. 네. 예, 다른 원자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인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기본 인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측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탄소 이 14가 있는데 얘가 지금 있는 비율보다 2분의 1 50%가 남는 고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한 6000년 정도 걸린대요. 아, 예.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양보다 1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5% 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인제 측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측정하냐?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는 탄소를 섭취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내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는 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아, 예. 왜냐하면은 붕괴되는 애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항상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 비율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붕괴되긴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시 뭐가 채우는 거예요? 요런 애들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우니까 비율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 활동을 계속하니까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사람이 인제 죽은 겁니다. 인제 대사 활동이 멈춘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탄소를 섭취하는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탄소 14의 비율이 요 반감기에 맞춰서 어때요? 계속 일정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이용해서 인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살아있던 유기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랑 비교해 봐요? 지금 살아있는 유기체의 비율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럼 남아 있는 비율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근데 25%가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 유기체는 얼마나 지난 거예요? 죽은 지 12000년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좀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다. 예. 뭐 같은 원소인데 얘는 뭐를 더 가지고 있다? 중성자를 더 가지고 있는 애. 그래서 본래 원소보다 뭐예요? 무거운 애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무겁기 때문에 원자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붕괴하면서
어때요? 다른 원자로 바뀌는 성향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그 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쵸? 네. 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탄소 14의 비율이 50%로 줄어드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뭐 예전에 살아 있었던 어떤 뭐 그 물체예요. 뭐 이런 천 같은 것도 어쨌든 식물로부터 얻잖아요. 그러면 천에서 탄소 14의 비율을 재보는 겁니다. 14와 12의 비율을. 예, 그리고 현재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현재 살아있는 물체랑 비교해 봤는데 그 비율이, 그쵸? 비교해 봤을 때 2분의 1밖에 없다. 그럼 어때요? 6,000년이 지난 거고, 25%, 4분의 1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죽은 지 12,000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탄소를 활용하는 거 말고도 아르곤 칼륨인가 루비디움 스트론튬인가? 뭐 그런 원소도 있대요. 아, 되게 어렵죠, 그쵸? 네. 근데 그걸 활용하면은 이 암석의 나이를 그 재는 그 원리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저는 그것까지 아직. 네,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암석의 원리도 비슷한 원리이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를 암석에다가 적용을 해서 암석이 언제 생겨났나 이제 이거를 측정할 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흔히 일반 과학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연대가 이걸 활용한 거예요.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네. 근데 그거는 아마 루비디움 스트론튬인가? 뭐 그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탄소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석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암석은 탄소 대사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하나. 안 하니까 탄소 그 방사성 동위원소로 못 하니까 그거를 루비디움 스티론튬인가 그걸로 바꿔가지고 그 연대를 재서 한 45억 년 지구의 나이가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 근데 이거는 언제 사용한다? 암수. 아, 연륜 연대학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에 연륜 연대학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물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그러니까 방법들을 그쵸? 시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 모든 걸 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 요거 다음 책이 자연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거의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요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대략의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무렵쯤이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도 크게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게 될 것이다. 탄소 14 연대 측정법은 연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 3,000년보다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니까 언제예요? BC 한 1,000년이죠, 그쵸? BC 한 1,000년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물은 그럭저럭 믿을 만한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을 했는데 BC 2,000년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안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한미들만.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하여간 BC 1,000년 안쪽으로 들어와야 대략 연륜연대한 학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런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연륜연대학도 그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그러니까 그럭저럭 어디랑 맞는 거예요. PC 1000년 안쪽으로는 연륜연대학하고 비슷하게 맞아 나왔던 거예요. 그쵸? 네. 예, 근데 이게 PC 1000년 넘어가니까 연륜연대학하고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막 이렇게 확 벌어지기 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이제 세부적으로 배우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 개념만 왜 이거를 그 신뢰하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맹점이 뭔지. 연륜연대학의 맹점은 예를 들어서 나이테가 1년에 3개, 4개도 생겨날 수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난점이 발생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난점은 뭐냐? 이게 그 초기 그 비율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모래시계가 있어요. 네. 모래시계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나를 판단하려면은 뭐예요?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모래가 떨어져서 요 위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여기 내려온 양을 보고 대충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얘가 이만큼이 남아있는 데서 시작한 거랑 얘가 요만큼이 남아있는 데서 시작한 거랑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게 나와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예, 그 초기 비율을 모른다는 그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떨어진 양은 알겠는데 얘가 얼마의 비율에서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모래시계 생각하시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맹점은 뭐냐면은 그 모래시계니까 중간에 이 모래시계를 누가 들어와서 한번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으로 줄어드는 비율이 지금이랑 옛날이랑 항상 변함없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그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비율을 모른다. 그다음에 그 반감기가 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예,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고고학자가 어떤 대상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륜연대학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할 때 고고학자는 이 대상에 절대연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절대연대가 뭐냐? 어떤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유물의 연대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한 연대를 절대 연대라고 부르는데 알려진 연대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적혀 있는 연대 알려진 연대라 그러고 이와 같은 연대 측정법을 연륜연대학이나 그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연대를 산출한 거는 절대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연대라는 용어에서 여기 재현이 읽어봅시다. 이제 절대 연대라는 용어에서 절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확실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 연대라는 용어는 단지 그 유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연대가 정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만약 어떤 고고학자가 연륜연대학을 활용하여 어떤 유물이 기원전 40년
만들어졌다고 결정한다면 이 유물에는 절대 나이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고고학자도 이 연대가 그 유물이 진짜 연대에 대한 실질적인 상한선이라고 성급하게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연륜 연대학에서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다. 네, 그래요. 예,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연륜연대학에서 말하는 절대 연대는 상한선이다. 그쵸? 그래서 절대 확실한 연대가 아니다. 일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 첫째 단락까지 읽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절대라는 말이 진짜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유물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나마 객관적인 연대 측정법이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연대라 그래서 절대 확실한 연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나마 절대로 확실한 연대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알려진 연대죠. 그쵸? 예, 그냥 유물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문제를 삼자면 삼을 수는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래도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기 유물 자체에 나타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측정한 것들은 그나마 그쵸? 그래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했다라는 의미로 절대 연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단락을 마무리하기 전에 서연이가 읽어봅시다. 이 단락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서 어떤 역사책을 읽는다면 어떤 고고학자들은 수만 년 또는 수백만 년 된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대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연대 측정법은 연륜연대학인데 이 방법으로도 겨우 8,000년 남짓밖에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비록 이와 같은 연대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유물이 진짜 연대에 관한 상한선을 제시할 뿐이다. 고고학자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또 다른 연대 측정법은 갖가지 방사성동 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다. 다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러한 연대 측정법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여 얻은 연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방사성동 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 지구의 연대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인간이 지구상에 수십만 년 또는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방사성동 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와 같은 오래된 연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방사성동 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즐겨 사용한다. 네,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방사성동 위원소가 아니라 방사는 성질을 갖고 있는 동위원소다. 동일한 그 위치의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연륜연대학으로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죠. 최대 범위가 8,0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5,000년인데, 이것도 상한선이에요. BC 5,000년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실제 5,000년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어때요? 훨씬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연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루비듐, 스트론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암석의 연대를 잰 거예요. 근데 그 암석 안에 그
마침 화석이 하나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화석이니까 생명체니까 동시에 그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또 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암석의 나이를 쟀더니 뭐 몇십억 년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그 화석 있잖아요. 그쵸? 네. 예, 화석의 나이를 쟀더니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쟀더니 화석의 나이는 한 몇만 년밖에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네,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때 암석도 같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다른 원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가지고 똑같이 연대를 재본 겁니다. 근데 연차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몇십억 년 이상 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 에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나마 탄소 그 동위 원소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 살아있었던 생명체에 대해서 그리고 BC 1000년 안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또 검증 자료들에 의해서 또 통계에 의해서 그럭저럭 믿을 만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대요. 심지어 탄소 동위 원소도. 예. 그런데 다른 어떤 측면들은 다른 동위 원소들은 그게 더하다는 거. 그래서 암석의 나이를 재면은 뭐 몇십억 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 하나 알려줄까요? 그, 세인트 헬렌산에서 그 화산 폭발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 예. 이게 언제냐면은요, 1980년에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이때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뭐 이제 용암 같은 거 흘러내려가지고 암석들이 생겨났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동위원소법에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가 가서 이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해 본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몇 년 나와야 돼요? 1년이나 0년 나와야겠죠. 그쵸?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80년에 이게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예, 알려진 연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사실상. 네. 네, 그런데 이 탄소가 아니란다.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는 나이가 얼마 나올까 한번 가서 재본 겁니다. 네.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50년? 네, 25억 년 나왔. 25억 년이요? 예, 네, 아, 25년이 아니고. 1980년에 우리가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 암석을 리비듬 스트론즘인가 아르곤 칼륨인가 뭐 이런 거를 쟀대요. 재보니까 한 몇십억 년 된 암석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쵸? 아까 말했던 그 두 개의 그 맹점이에요. 초기값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남아있는 비율로 재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요만큼 남아있으면은 뭐 이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가 처음에 이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요만큼 남아있었던 애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양을 비교한다고 해도 어때요? 얘는 이만큼 흘러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고 얘는 요만큼 흘러갔으니까 시간이 요만큼 흘러간 거잖아요. 그쵸? 이 네.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뻥튀기가 막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맹점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의견으로는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위에서 논의한 두드러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쵸? 그러므로 그런데도 왜 사용하느냐?
이거 빼면은 연대를 그나마라도 네.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라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네, 그쵸. 예를 들어 똑같이 오류가 있다고 해도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게 더 오래된 거로 나와요. 똑같은 오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얘보다는 더 오래됐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어떤 유물의 연대가 수만 년, 수십만, 수백만 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오랜 연대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대 측정법이 과학계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믿을 만하다고도 얘기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과학적인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반증이라는 게 나오면은 그 과학 법칙도 사실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아무리 이론이 완벽해도 방금 생겨난 게 확실한 암석의 연대를 쟀는데 이게 25억 년으로 나온다면은 이 이론을 재고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쵸? 예, 네.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한 연대는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 그쵸? 예, 그래서 연대를 그나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도 똑같이 오류를 적용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활용할 만하다.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은 그래도 BC 그러다가 1000년 안쪽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또 믿을 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